네. 세계일보 황정미 편집인입니다. 아마 이때 종합 토론에서 이렇게 앞서서 주제 발표하신 분들한테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토론 참여하면서 또 이 주제 발표 들으면서 좀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언론 산업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아까 윌킨슨 대표도 얘기하셨다시피 사실 그 이전부터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고민할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조금 더 도드라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가속화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디지털 전환에 이제 빨라지는 부분,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언론의 신뢰 문제, 이 부분은 사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뭐 앞으로도 그 고민이 금방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성공적인 전환과 또 이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윌킨슨 대표가 특히 강조를 하셨던 그 데이터의 문제, 그리고 저는 좀 사람의 문제,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데이터는 윌킨슨 대표 말처럼 정말 우리가 독자를 알아야 뉴스룸도 혁신할 수 있고 또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희 언론사가 독자의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그럼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하느냐, 자체적인 독자 확보, 그러니까 독자 데이터 확보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이제 언론이 이제 미국과 달리 뉴스 유통의 이제 60% 이상을 지금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또 충분한 데이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총량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어느 기사 건수, 컨텐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PB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런 정도지 저희가 진짜 알고 싶고 또 저희 기자들이 피드백을 받고 싶을 정도의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신문 구독자에 대한 자체적인 데이터라도 이제 초보적인 수준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저희도 이제 초보적인 수준에서 갖고 있지만 우리 자체 이제 홈페이지, 저희 신문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한국 국내 언론사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서 뉴스를 소비하는 독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4%, 3%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유의미할까라는 거에 대한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구독자 또는 홈페이지를 찾는 독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런 니즈를 반영할 수 있고 기자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직 아까 김영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 언론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데이터 분석에 관한 투자 또 인력 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한 숙제이기도 하고 또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좀 저희가 이것이 구독 모델로도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문제라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디지털로 사실상의 플랫폼은 이동이 됐지만 박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언론에 대해서 특히 이 전통 언론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 컨텐츠, 좋은 저널리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도 가장 아프게 느끼기도 하고 또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전 이제 탐사 보도팀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칙이 모든 기자들은 어쨌든 탐사 보도팀을 거치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자들이 이제 출입처 저희 이제 한국 출입처 개념으로 기자들이 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단순히 출입처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호흡이 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지만 잘 부각되지 않는 이슈들이 무엇인가를 직접 기자들이 몇 개월이든 시간을 두고 찾고 분석하고 또 해법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기자들이 탐사보도팀을 거쳐서 출입처를 갔을 때 뭔가 다른 관점 또 이슈에 대한 민감도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또한 효과도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어떤 컨텐츠 이슈에 대해서 보도를 했을 때 그것들이 뭔가 가볍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영양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뉴스들에 의해서 밀리거나 묻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희가 이렇게 식탁에 이거는 진짜 메인 디쉬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놨는데 약간 찍기다 하시는 약간 표준어가 아니죠. 그런 거에 밀렸을 때 이 어떤 셰프의 속상함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다 독자들한테 전달력 있게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보다 적합하게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고민은 계속 안고 있고 계속 저희가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언론이 그래도 아무리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고 또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가 이제 계속되면서 언론에 대한 또 기대가 또 좀 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어젠다를 세팅을 하고 또 이 막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어떤 뉴스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뉴스가 진짜고 어떤 뉴스는 어떤 정보는 가짜인지를 게이트키핑하는 그런 역할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정보의 망망대해 속에서 저희 언론이 신문이 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텐츠를 써낼 수 있는 사람, 인간, 기자들 그런 기자 능력 있는 기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고 그다음에 좀 더디긴 하지만 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 그거가 저희로서는 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요. 그 윌킨슨 대표나 아니면 피카드 교수님 그리고 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상 제가 이따 종합 토론 때 지금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윌킨슨 대표가 아까 이제 그 어떤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데이터의 확보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어려움을 얘기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처럼 데이터가 자체 데이터의 비중보다는 어떤 플랫폼,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거대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가 유통되기 때문에 그 플랫폼으로부터 저희가 얻어야 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 플랫폼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알고리즘은 물론이고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한테 그 많은 것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얼마나 이 데이터의 투명화나 이런 부분을 위해 이런 걸 위해서 이 언론사 입장에서 어떤 요구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그런 자각이 들었는데 이런 이 플랫폼의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플랫폼이 수익 배분이나 아니면 공동 사업이 아니라 데이터를 좀 더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좀 정책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이따가 윌킨슨 대표께는 청중들 또 시청자들의 질문과 함께 모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대답을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죠.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요.
올바른 질문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의 관계를 자체적으로 끌어안는 것을 더 중시해야 됩니다. 독자나 광고 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은요. 언론 매체가 구독자와의 직접적인 관계, 다이렉트 릴레이션십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네이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 매체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날의 매체가 네이버를 가게 되면 네이버와의 관계가 있는 거지 언론 매체와 구독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카드 교수님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미국에 잠시 연수를 갔을 때 NPR을 듣고서는 좀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NPR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균형 잡힌 보도이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방송이든 신문이든 언론 쪽에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게 국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또 이 방송의 어떤 정파성이나 어떤 편향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 것이 또 굉장히 우리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의 지원과 이 언론 보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부분이 좀 상충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언론 매체가 그런 중립성 또는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정부 공공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랄까, 아니면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원칙이라든가 게 있어야 된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피카드 교수님 잠깐 답변해 주시죠. 예. 네. 아주 기꺼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고요. 이런 논의에서는 항상 나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미디어, 공공 언론이 지원을 받다가 결국은 어용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우려가 항상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예외적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세계의 언론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공공 언론이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어월을 두거나 아니면은 이 어떤 그 보호 장치를 두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되 정부에서 그 외에 어떤 개입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공공이 운영하는 그런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어도 한국처럼 공영방송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제도는 정말 곤란하겠죠. 자, 그럼 우리 황 편집님 예. 이걸로 박 교수님 예, 말씀에 예. 대해서만 먼저 짧게 그것만 좀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하겠습니다. 좀 예, 예. 지나서 예. 사실 그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합니다. 다 동감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이제 언론이 그 공동체나 공공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또 애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국민들이 자발적인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좀 아까 이제 사회적 소수자의 혐오 문제 이런 저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또 그 사회적 소수자가 어떤 특정 또 매체 같은 경우 하면서 또 내부에서도 그게 논란이 돼서 자정적으로 또 좀 해결된 부분도 있어서, 다만 저는 이번에 코로나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저희 회사도 그렇고 또 제가 느끼는 부분은 좀 더 사회적 약자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이
언론 이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어떤 확산의 양상,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또 정치권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정파적인 어떤 그런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이 좀 다소 비중이 더 많았던 거 아닌가 해서 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서도 굉장한 큰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 황우석 사태나 메르스 사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그 과학과 의학 이런 전문성 있는 기자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부분은 더 확실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암 교수님께 이제 지금 잠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우리 청중께서도 한 분이 이번 코로나 보도 중에 좀 좋은 보도는 없었느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금 황정미 편집인 질문과 함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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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황정미 편집인께서 이렇게 언론이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협조를 끌어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의 어떤 문제적인 측면들을 부각시켜서 말씀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된 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보도가 저희가 양적인 분석을 했을 때에도 비중 측면에서는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소수의 사례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양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여론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그 사회적 소수자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보도가 양적으로 많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양해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성소수자 클럽 보도를 했던 언론사가 빠른 시간 내에 수정을 하면서 자정의 기능을 보이긴 했지만 이미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보도가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낳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어떤 그 일부의 작은 사례 또는 실수에 의해서도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특히나 이런 그 신종 감염증의 위기 국면에서는 더 좀 그 엄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좋은 보도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뭐 특정 언론사를 지칭해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예, 뭐 짧게 좀. 예. 이렇게 모 언론사가 그 중국 동포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가서 이 동포들이 대단히 비위생적이고 방역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혐오 보도를 내보냈는데, 같은 날에 그 한겨레 신문에서 또 이렇게 루포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 기사에서는 그런 어떤 혐오를 바로잡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인포메이션, 교정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이들도 오히려 이 혐오의 시선 때문에 상당히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보도는 질 높은 저널리즘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지정 토론자로 지금 더 밀크 손재건 대표님이 와 계십니다. 손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토론해 주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뉴 미디어 더 밀크의 손재건 대표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밀크는 실리콘밸리 기반으로 테크 그리고 경제, 미국을 포커스한 경제 미디어고요. 저는 한국 유수의 경제신문에서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3년 하고 이제 더 밀크를 창업을 했고, 더 밀크 창업한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뉴스레터 서비스와 또 유튜브 더 밀크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바로 오늘 더 밀크닷컴이라는
디렉트 투 컨슈머 D2C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오늘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브스크립션 미디어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희는 시작하자마자 여기 위키슨 계시는데 인마에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째 좀 인마 회원으로 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또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기자 생활을 하고 한국과 미국 동시에 언론을 하는 거의 유일한 매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 기자 2명 있고 미국에 저와 또 데이터 사이언스 1명, 또 많은 리서처 분들이 있어서 저희 더 밀크처럼 지금 한국과 미국 또 글로벌 미디어를 동시에 보고 있는 그런 회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4년 또 길게는 제가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5년간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 또 한국 계속 인게이지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오늘 대표님과 또 피카 교수님, 또 박 교수님 말씀 내용을 해서 좀 정리해서 느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특히 이제 이 코로나 COVID-19 이후에 한국과 글로벌 저널리즘, 특히 글로벌 미디어의 갭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가지, 크게 보면 또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디지털 갭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미국에서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디어들이 전부 다 데이터 기반의 서브스크립션 미디어로 상당히 옮겨가고 있고요.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또 프랑스, 독일, 또 북유럽에 있는 많은 미디어들이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 광고와 또 종이신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죠. 지금 디지털 서브스크립션으로 상당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여전히 이제 네이버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이버나 기존 빅 플랫폼 업체들한테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종이신문에도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사는 기존에 있는 방송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신규 밀레니얼 독자들 또 D세대라고 하는 신규 구독자들을 많이 인게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갭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갭도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들은 지금 광고나 이제 광고 기반의 미디어들, 광고나 이벤트가 좀 이제 3가지 모델이 있는데 광고, 미디어, 또 서브스크립션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브스크립션 말고 광고와 이벤트죠. 이벤트 매출이 많이 줄고 있어서 지금 서브스크립션을 많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급격한 체인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광고에 의존을 하고 있고 또 광고라고 하면은 큰 대기업과 또 정부겠죠. 지방 정부를 포함한 권력입니다.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 저널리즘의 악화로 이어지는 지금 많은 토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가지 갭이고요. 저널리즘 관련돼서는 한국과 미국 또 글로벌이 동시에 지금 약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좀 저널리즘이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저널리즘 그러니까 많은 그 기자들이 지금 이제 레이오프 되고 있고요. 또 많은 비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프리랜서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이 붕괴가 되고 있어서 지역 언론의 와치독 역할을 할 수 있는 견제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 언론 지역의 그런 권력이나 미국 지역의 그런 또 자본들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경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저널리즘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카 교수님이 말씀하신 공공성 문제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죠. 공공적 불평이 강하고 미국에서는 이거는 뭐 글로벌리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공공성이 굉장히 약하죠. 이제 NPR밖에 없고 NPR도 상당히 좀 저걸로 도네이션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4가지 정도에서 한국과
코비드-19 이후에 한국과 글로벌의 갭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 또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한국 특히 이제 제가 한국 언론인이고 미국에 있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제일 큰 사례로 보면은 일단은 아까 이제 얼 윌킨스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방향이 글로벌 미디어의 방향이 가고 있는 한국에 무엇이 부족하느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었죠. 우리 이제 교수님도 지적을 하시고 편집인님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노스스타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노스스타가 이제 북극성이네요. 이게 지향점입니다. 이 노스스타가 어디로 가느냐, 도대체 이 언론이 어디로 가느냐, 미디어가 어디로 가느냐가 한국에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독자들이 그러니까 온라인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언론에서 노스스타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없기 때문에 비전이 무엇이냐를 우리 스스로 회사뿐만 아니라 기자 스스로 증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언론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고 저널리즘, 비즈니스 모델 전부 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스스타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트릭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매트릭이 있죠. 그 매트릭이 전부 다 이제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공포를 조작하는 기사에도 매트릭이 나오는 거고 증오심이 나온 기사 또 클릭이 더 많은데 그 매트릭이 이 데이터가 그쪽으로 많이 데이터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KPI로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언론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글로벌 수준에서는 특히 미국 미디어가 노스스타를 새로 만들고 또 매트릭을 데이터 기반으로 컨슈머 특히 이제 오디언스하고 적극적으로 인게이지를 하면서 구독자와 디렉트 컨슈머하는 디렉트 오디언스 하는 거를 강화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널리즘과 데이터와 인게이지먼트 특히나 트러스트에 투자를 해야 되고 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미디어의 특징인데 우리가 정말 한국 언론이 얼마나 저널리즘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기자들한테 투자하고 있는지 데이터에 투자하고 있는지 독자와의 인게이지먼트에 투자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신뢰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 한국 언론이 본다면은 반성 포인트는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권력과 어디 비판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보다 거기에 저는 한국 언론이 극복할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비전과 신뢰를 다 찾아야 된다. 저는 정말 언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커런시는 머니가 아니고 또 머니나 아니면 how many subscribers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트러스트가 곧 커런시라고 언론의 커런시가 오디언스의 커런시이기 때문에 신뢰를 쌓아가는 것들을 가장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 밀크닷컴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저희가 창업을 했고요. 오늘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 거고 앞으로도 글로벌 미디어들이 독자와의 오디언스 또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언론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언론이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네이버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서브스크립션 하니까 플랫폼에 의존하는 네이버나 SK텔레콤이나 또 많은 공공 언론에서 펀딩한 프로젝트에 많이 이제 가고 정말 구독자와 직접 인게이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용기가 부족하지 않나. 커리지. 정말 한국 표현이 중요한 거는 커리지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재근 대표님 감사합니다. 기자 생활 하시다가 실리콘밸리에 홀홀단신 뛰어든 용기 있는 분이 보기에 우리 한국 언론들이 용기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윌킨슨 교수님 윌킨슨 대표님 그다음에 피카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또 박정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우리 손재근 대표는 미국에서 한국 언론을 보면서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아마 절실히 느끼셨고 오늘 나온 내용들이 얼마나 한국 뉴스 미디어의 앞으로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중들께서 시청자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부 질문들은 이미 다른 토론을 통해서 논의가 됐고요. 그 부분은 생략하고 또
좀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약간 구체적인 걸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윌킨슨 대표님, 뉴스 미디어가 이용자 독자를 얻기 위해서는 로그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은 그게 귀찮으니까 다른 서비스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는 로그인 정책이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넷플릭스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사실 우리의 문제를 많이 해소를 해줬습니다. 5, 6년, 7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요. 올해까지 그것이 유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데이터 중심의 기업들은 클릭 하나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거추장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가치의 거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덕에 오히려 편해진 거 많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구독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돈을 내지 않고 가령 제가 지금 뉴욕타임스를 보려면 무료로 볼 때라도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용을 꺼리게 만들 텐데 이 경우에 어떤 해법은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도 해법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시스템을 보시면 특정 기사는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읽을 수도 있고 규칙에 대한 예외는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규칙이 있고 예외적인 것이 있죠. 하지만 마트에 가서 식료품이 무료이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무료로 소비하려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더 흥미로운 건 하나는요. 코로나 와중에 일어난 일은 이 구독 피로가 생기고 있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러비 캘런 백스터가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독 피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과 시장과의 핏이 부족하다. 구독률을 늘리고 하려고 하는데 매스마켓을 만들려고 한다면 번들도 작은 것, 중간 규모, 큰 것, 여러 종류의 번들된 상품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상품이 부족하다랍니다. 그래서 가격에 민감한 분들을 위해서는요. 이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는 소비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양질의 저널리즘에는 무료가 해당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무료, 공짜, 쉬운 접근의 어떤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윌킨슨 대표님께 많은 질문이 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 정도로 하고 피카드 교수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그 미디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아이디어로서 미디어 바우처라는 제도에 대한 제안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시민들에게 정부가 바우처를 나눠주고 그것을 시민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원하는 미디어가 지원을 받는 아마 그런 제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정부가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을 막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언론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독을 하는 것을 훨씬 더 편리하면서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윌킨슨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질 높은 그런 저널리즘이 무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료로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을 직접 지불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좀 간접적으로 치르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공짜로 게임을 즐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간접적으로 그런 비용을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게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비용을 확보를 하고 또 지불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생각합니다. 아까 그 초기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거의 모든 강연은 지금 이런 것처럼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대학은 뒤늦게 아직도 질문을 드립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바우처 제도라는 것이 정부가 지원을 하되 직접적인 간섭을 막는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답변입니다. 우리 피카드 교수님께도 많은 질문이 있는데 시간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성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또 전문성까지 강화를 해야 한다면 어떤 묘안이 있는지요? 예, 난감한 질문입니다. 묘안이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궁극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물론 언론사들이 다 어떤 한정된 예산과 제한된 인력이라는 아주 가혹한 조건 속에서 이런 중요한 보도들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피카드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던 이런 언론에 대한 지원 같은 이야기들 이런 맥락 속에서 같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들이 이런 중요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주어진 여건은 너무나 열악하다면 그러한 것들을 사회적 공론장 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좀 더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기적 차원에서 당장 어떤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서 어떤 묘책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좀 장기적 차원에서 언론사들의 여건과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묘안이 없다 그래서 저는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너무 길어질까 봐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겪고 있는 미디어의 문제가 새롭게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까 우리 황미연 편집인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있던 것들이 더 강화되고 속도가 늘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온 대로 해서는 저널리즘이 유지되기 힘들다 하는 것을 오늘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널리즘이 일반 상품과는 다르다는 어떤 구조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사는 혹은 저널리스트들은 저널리스트대로 신뢰를 얻고 또 독자, 이용자를 분석하고 새로운 변화된 방식으로 구독자를 확보하고 해서 뭔가 변화를 꾀해야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좋은 저널리즘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 정보나 공짜로 얻는 것에 만족한다면
좋은 저널리즘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누구의 정보를 얻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윌킨슨 대표님, 그리고 피카드 교수님, 그리고 박영은 교수님 세 분의 연사와 두 분의 토론자,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청중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첫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